공포카페, 커피와 함께 아른 독서, 아야치즈 기토 장편소설, 현정수 옹김, 어나더. 봄이 오고 나는 15살이 되었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왼쪽 배에 구멍이 났다. 도쿄를 떠나 요미야마시의 외가에 신세를 진 지 사흘째. 다음 날부터 이 도시의 중학교에 한 발 늦은 전학생으로 등교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1998년 4월 20일. 심기일전하고 새 학교의 등교 첫날을 맞아야 했던 이 월요일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입원 첫날이 되었다. 첫 번째 입원은 반년 전. 원인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왼쪽 폐에 뚫린 구멍이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는구나.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와준 외할머니 다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제 막 들어와 누운 병실 침대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폐의 통증과 갑갑함을 홀로 견디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 오후부터 트레이닝과 뭔가 다른 치료를 한다는구나. 그거 작년에도 했어요. 이런 병은 습관이 된다고 하던데 말이다. 힘드니, 코타로? 괜찮니? 네. 몇 시간 전에 구급차에 실려왔을 때는 더 심한 통증과 갑갑함을 느꼈다. 한동안 안정을 취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상당히 괴롭다. 한쪽 폐가 흉하게 쪼그라든 렌트겐 사진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정말 이쪽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가엾게도. 죄송해요, 할머니. 무슨 소리니?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눈초리의 주름을 몇 배로 만들며 미소 지었다. 올해로 63인데도 무척 정정하고 외손자인 나에게 아주 자상히 대해주신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동안 거의 없었던 일인데. 이모는요? 늦지 않게 출근했을까요? 괜찮아. 네 이모는 제 할 일을 딱 부러지게 하니까. 일단 집에 돌아왔다가 평소처럼 제 시간에 출근했어.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모한테. 어제 늦은 밤, 전에도 겪어본 적 있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가슴 안쪽에서 꿀렁꿀렁 앓은 불온한 감촉과 독특한 격통이 전해지면서 숨이 막힐 듯했다. 또 그 증상인가? 즉시 상태를 깨닫고 거의 공황 상태에서 SOS를 청한 상대가 그때 아직 거실에 남아있던 레이코 씨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11살 차이 나는 여동생. 그러므로 나의 이모에 해당한다. 사정을 들은 레이코 씨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그대로 병원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다. 감사합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정말로.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지 못했다. 참고로 원래부터 나는 레이코 씨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거부, 아니 어쩐지 몹시 긴장되었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단다. 필요한 게 있으면 생각 말고 말하렴. 고맙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을 침대 옆에 놓은 할머니에게 나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솔하게 몸을 움직였다간 더 아플 것 같아서 베개에 머리를 얹은 채로 턱만 살며시 당겨 보였다. 할머니, 아버지한테는 아직 연락 안 했다. 아버지는 지금 인도인지 뭔지 아는 곳에 계시잖니. 어떻게 연락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이야.
오늘 저녁에 이모한테 부탁할까 하고. 아니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방에 두고 온 핸드폰을 갖다 주시면. 아이고, 그럴래? 아버지의 이름은 사카키바라 요스케. 도쿄의 모 유명 대학에서 문화 인류학인가 사회 생태학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40 초반에 교수가 되었다고 하니 연구자로서는 분명히 우수한 인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도 우수한지는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여간 집에 가만히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다. 필드워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아들을 내버려둔 채 항상 집을 비우고 나라 안팎을 신나게 돌아다닌다.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사 실력만큼은 동급생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묘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는 지난주부터 일 관계로 인도에 가 있다. 이번 봄방학 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다. 1년 가까이 그쪽에 머무르며 조사 및 연구활동에 힘쓸 예정이란다. 내가 갑자기 요미야마의 외가에 맡겨진 배경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고이치, 아버지하고는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물음에는 네, 그냥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난감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렇고 네 아버지도 참 한결같은 양반이네. 반쯤 혼잣말 같은 투로 할머니가 말했다. 리츠코가 죽은 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여태 재혼도 않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리츠코란 내 어머니의 이름이다. 15년 전 나를 낳은 그 해에 2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인 요스케와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부부였다.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아직 대학에서 강사로 일할 무렵 제자였던 어머니를 보자마자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한다. 언젠가 집에 놀러온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술에 취해서 그거 정말 번개 같았지 라며 신나게 아버지를 놀렸더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버지가 전혀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아버지는 우수한 연구자이며 51살 치고는 꽤 젊고 미남이며 성격도 괜찮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도 갖춘 데다 독신이니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부인에게 의리를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배려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이제 됐으니 슬슬 재혼해서 아들에게 가사를 떠맡기는 일을 중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폐의 구멍이란 자연기흉이라 불리는 병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원발성 자연기흉이다. 마른 체형의 키 크고 젊은 남성에게 많은 병으로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대개 본래의 체질에 더해서 피로나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구멍이라는 표현대로 폐의 일부분이 파괴되어서 흉곽 안으로 공기가 새어나와 버리는 증상이다. 압력의 균형이 무너져서 폐는 구멍난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그와 더불어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된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병을 나는 반년 전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경험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나며 몸을 움직이면 바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잠시 참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아버지에게 증상을 말하고 병원에 갔다. 렌트겐 사진을 찍어보니 기흉이 일어나 왼쪽 폐가 허탈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날 바로 입원했다.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흉곽 드레나지라는 치료가 이루어졌다.
국소 마취를 한 뒤 가슴 부분을 메스로 절개하고 그곳으로 흉곽 내에 트루카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튜브를 삽입했다. 튜브 한쪽 끝은 흡입 장치에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폐와 흉막 사이에 차 있는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일주일쯤 치료를 계속하자 쪼그라든 폐는 원래대로 부풀고 구멍도 깨끗이 메워져서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 의사는 완치라는 말을 입에 담았지만 동시에 재발률 50%라는 말도 했다.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장래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나 빨리 이런 시기에 재발을 맞게 될 줄이야.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우울한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신 뒤 오후에 맨 먼저 내과 치료실에 불려가서 반년전과 같은 흉곽 드레나지를 시작했다. 다행히 담당 의사의 실력이 나쁘지 않은지 반년 전에 튜브를 밀어넣을 때는 엄청 아팠는데 이번에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치료로 공기가 빠져서 폐가 부풀어 오르고 구멍이 막히기만 하면 태어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재발한 경우 재발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앞으로 또 재발한다면 외과 수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아주 우울해졌다. 저녁에 다시 할머니가 찾아와서 핸드폰을 전해주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은 내일 이후로 하자고 마음먹었다. 일찌감치 알린다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한 병도 아니고 기운 없는 지금의 내 목소리를 들려줘서 괜히 걱정하게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흡입기구에서는 부글부글하는 작은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다. 폐에서 빨아낸 공기가 기구 안에 차 있는 물속으로 배출되는 소리다. 의료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라는 빤한 주의 문구를 떠올린 나는 핸드폰 전원을 끈 뒤 여전한 아픔과 갑갑함에 넌더리를 내며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낡은 5층짜리 시립병원 4층에 있는 병실이다. 저물기 시작한 하늘 아래로 드문드문 하얀 빛이 보였다. 거리의 불빛이다. 사진으로밖에 얼굴을 모르는 어머니 리츠코가 태어나고 자란 상간 소도시 요미야마시. 내가 이 도시를 방문한 건 이것으로 몇 번째일까? 새삼스럽게 그런 의문이 들었다. 기억에 있는 것은 단 몇 번이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3번인가 4번 왔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이것이 처음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문득 사고가 정지했다. 어디선가 하는 중저음이 솟아나와 주위를 뒤덮고 그대로 그 소리에 짓눌려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취가 풀린 탓이겠지. 튜브가 꽂힌 겨드랑이 아래의 상처가 원래의 흉통과 어울려 욱신욱신 쑤셨다. 외할머니는 날마다 병문안을 왔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상당한 거리지만 할머니는 직접 차를 운전해서 오니까 별 고생도 아니란다 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할머니다. 그렇지만 그 탓에 분명 집안일에 소홀해졌을 것이고 최근 치매기를 보이기 시작한 외할아버지 료에이 씨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역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든 나는 고마워요, 할머니 라고 마음속으로 손을 모았다. 흉곽 드레나지의 효과로 그럭저럭 순조롭게 회복하여 입원한 지 3일째부터는 통증도 상당히 줄었다. 그러자 우선 찾아든 문제는 따분함이었지만 아직 맘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어쨌든
몸이 튜브로 기계와 연결된 상태였다. 그것과는 별도로 하루에 2번 주사도 맞는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상당히 고역이고 당연히 한동안 샤워도 하지 못했다. 병실은 좁은 1인실. 동전 투입식 소형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지만 켜봤자 낮에는 변변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거라도 볼까? 내 부탁으로 할머니가 갖다준 책이라도 읽을까? MD로 음악이라도 들을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코 마음 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 느릿느릿 지나갔다. 이번 6일째인 4월 25일 토요일 오후에 레이코 씨가 병실을 찾아왔다. 아이, 미안해 코이치. 그동안 문병을 못 와서. 평일에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말이야 라고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그런 사정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불평이라도 했다간 그야말로 몰상식한 언동이 될 것이다. 나는 최대한 건강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병의 상태나 회복 정도를 보고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퇴원은 다음 주 초, 늦어도 이번 달 중에는 반드시 라는 것이 오전 중에 들은 담당 의사의 견해다. 그럼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골드니크가 끝난 다음이겠네? 레이코 씨는 말끝에 창문 쪽으로 쓱 눈길을 주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시선을 쫓았다. 이 병원은 유미가오카라는 산의 고지대에 세워져 있어. 거리의 동쪽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저 멀리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서쪽 산들이지. 저쪽에는 아사미다이라는 곳도 있어. 저녁을 보른 유미와 아침을 보른 아사미? 멋진 저녁노를 볼 수 있으니까 유미가오카, 멋진 아침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사미다이. 이름의 유래는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도시 이름은 밤 야자가 들어간 요미야마네요. 북쪽에는 실제로 요미야마라는 이름의 산이 있어. 도시는 분지지만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전체가 완만한 언덕을 이루고 있고, 나는 아직 이 도시의 기본적인 지리조차 모르고 있었다. 레이코 씨는 이런 나를 헤아리고 이 지역의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려는 모양이었다. 창밖에 펼쳐진 경치를 보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걸까? 저쪽 보이니? 레이코 씨가 오른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남북으로 나무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 저것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요미야마 강이야. 그 너머 저쪽에 봐. 운동장이 보이지? 보이려나? 잠깐만요. 나는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켜서 레이코 씨가 가리킨 방향을 응시했다. 아, 저기군요. 저 하얗고 넓게 퍼진 곳. 그래. 레이코 씨는 내 쪽을 돌아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저게 요미야마 키타 중학교, 네가 다니기로 한 학교야. 아, 그런가요? 코이치, 도쿄에선 사립이었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있는 입시 명문교였던가? 네, 그랬죠. 공립은 사정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아마도요.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4월치 공부를 건너뛰게 생겼네. 아, 그건 괜찮을 거예요. 전에 학교에서 이미 3학년 학과 절반까지 진도가 나갔거든요. 오, 굉장하구나. 그럼 공부는 누워서 떡 먹기? 그럴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요. 방심은 하지 말도록 이라고 말해줘야 할까? 이모도 옛날에는 저 중학교에 다녔어요? 응, 그래. 14년 전에 졸업생인가? 나이를 들키겠네.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 리츠코 언니도 키타 중학교 출신이야. 이 요미야마 시에는
요미야마 미나미 중학교도 있는데 그쪽은 미나미 중학교라고 불리지. 요미야마 키타 중학교는 줄여서 요미키타라고 불러. 요미키타, 아, 그렇구나. 가느다란 몸매에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은 이모는 갸름하고 뽀얀 얼굴에 가슴 언저리까지 생머리를 기르고 있다. 머리 모양을 포함해 그녀의 외양은 사진에서 본 어머니와 꽤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것을 의식하자 마음의 마디마디가 미열이 나듯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레이코 씨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긴장되고 거북한 것은 어머니와 닮은 외모에 파랄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공부 쪽에 걱정이 없다면 역시 문제는 사립과 공립의 분위기 차이일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금방 익숙해질 거야. 레이코 씨는 태원에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면 정식으로 요미키타에서의 마음가짐을 알려줄게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문득 침대 곁 탁자에 놓여있는 문고본에 시선을 던졌다. 코이치는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아, 네. 책은 전부 4권이 있었다. 스티븐 킹의 살렘스록과 애완동물 공동묘지. 각각 2권짜리 장편 소설인데 레이코 씨가 오기 직전에 애완동물 공동묘지 1권을 다 읽은 참이었다. 그리고 요미키타의 7대 불가사의란 것도 그때 알려줄게. 7대 불가사의요? 어느 학교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요미키타의 것은 좀 특별해. 내가 다닐 무렵부터 이미 8가지 이상 있었지만 흥미 없니? 솔직히 현실에서의 그런 괴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꼭 알려주세요. 하고서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